나이 마흔에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되어 있었다. 국립예술대학의 교수였고 4권의 장편소설과 3권의 단편소설집을 낸 소설가였고 라디오 문화 프로그램의 진행자였고 한 여자의 남편이었다. 서울에 내 이름으로 등기된 아파트가 있었고 건의 있는 문학상들을 받았고 서점의 좋은 자리엔 내 책들이 어깨를 맞댄 채 사이좋게 놓여 있었다. 소설들은 베스트셀러는 아니었지만 꾸준히 팔려나가는 편이었고 그 중에 어떤 것은 영화나 연극으로 제작되었다. 그리고 또 몇 권의 소설은 해외에서도 출판되었다. 그리고 그 무렵 한 일간신문으로부터 연재소설 제의도 받았다. 좋아요. 합시다. 하죠 뭐. 한마디로 부족한 게 없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그 시절의 내 삶은 실로 숨막히는 것이었다. 아침이면 허둥지둥 일어나 차를 몰고 학교로 갔다. 제법 좋은 차였지만 늘 막히는 내부순환로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었다. 거기서 모든 차가 평등했다. 날마다 좁고 어두운 터널 속에 갇힌 채 서서히 싹을 틔우며 자라나는 폐소 공포와 싸워야 했다. 북한산 자락을 뚫고 서울의 서부와 북부를 잇는 그 터널에선 언젠가 실제로 화재가 발생해 차들이 갇혀 있기도 했다. 1시간 가까이 차를 몰아 학교에 도착하면 수업 준비를 했다. 예술학교의 영민한 학생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실 나는 선생으로서는 별 재능이 없는 편이다. 선생에게는 지식 외에도 많은 것이 요구된다. 친화력, 학생에 대한 예정,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잘 제시할 수 있는 표현력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선생에게는 자신이 가르치는 것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너희들은 이것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신념이 없다면 수업은 맥이 빠진다. 내겐 그게 없었다. 과연 소설 쓰기라는 게 배워서 되는 것일까? 내가 가르치면 뭐가 좀 나아지는 것일까? 오히려 재능 있는 학생들을 망치는 것은 아닐까? 늘 이런 의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다. 이런 의심을 떨쳐버리기 위해 나는 강의 시간이면 더 큰 목소리로 힘주어 말했다. 그러나 그럴수록 내 내면은 더 쪼그라들었다. 저녁이면 젖은 비옷 같은 영혼을 추슬러 여의도로 향했다. 문화계의 이슈들을 다루고 예술가들을 불러 이야기를 듣는 프로그램이었다. 일주일에 3번 생방송이 있었고 그 전과 후에는 녹음이 있었다. 연주회를 앞둔 바이올리니스트, 브누아드 라당스 같은 큰 상을 받은 발레리나, 신작을 출간한 동료 작가, 개봉을 기다리는 영화감독 같은 사람들이 초대되었다. 요일마다 고정 게스트가 있어 이들로부터 각 장르의 현황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다. 올해 칸 영화제가 실망스럽다는 얘기, 출판계에 일본 소설이 몰려온다는 이야기, 바젤 아트 페어가 성황리에 끝났다는 얘기들을 나누었다. 방송 역시 강의와 비슷한 면이 있다. 이건 역시 한편의 쇼다. 정해진 시간에 시작되어야 하고 또 끝나야 한다. 그리고 언제나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 손님들이 다녀간 빈자리에 남아 나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내 내면을 스스로 감당해야 했다. 버스가 왔는데 와서 모두들 그 버스에 타고 떠나가는데 나만 정류장에 남아 있어야 하는 기분이었다. 나도 저 버스에 타고 떠나야 하는데 타고 떠나보내야 하는데 그러나 나는 정류장에 남아있는 대가로 그들에게 손을 흔들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사람이었다. 이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고전적인 저주의 형식을 닮았다. 너는 소설가가 되고자 하는 아이들에게 마음껏 소설 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좋다. 그러나 절대로 그 시간에 네 자신의 소설을 써서는 안 된다.
너는 다른 사람의 예술에 대해 얼마든지 말해도 좋다. 신나게 떠들어라. 하지만 그 시간에 네 소설을 이야기하거나 그것을 써서는 안 된다. 나는 그 저주의 대가로 월급과 연금을 보장받고 꽤 쏠쏠한 출연료를 받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뒤통수 어딘가에 플라스틱 빨대가 꽂힌 기분이었다. 쉿, 쉿. 기분 나쁜 바람소리가 들렸다. 내가 아닌 누구라도 해치울 수 있는, 괴테식으로 말하자면 내 영혼을 단 1mm도 고양시키지 않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끝나면 밤 11시였고 텅 빈 방송국 주차장에서 차를 빼 강변북로를 달려 집으로 돌아오면 11시 반이었다. 주차 공간이 거의 남았지 않은 아파트 주차장을 돌아다니다 겨우 이중으로 차를 대고 집으로 기어 올라가면 자정이 다 돼 있었다. 방금 전까지 스튜디오에서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잠도 쉬이 오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장편 연재는 무리 아니야. 아내가 물었지만 나는 걱정 말라고. 다 해낼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돼. 나는 잘 나가는 벤처기업의 CEO처럼 말하고 있었다. 나는 사표를 썼다. 학교는 나보다 훌륭한 예술가들이 나름의 신념에 따라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곳이다. 나는 그 중에서 가장 젊은 축회에 속하는 선생이었다. 그래서 그 사표는 공식적인 사직서라기보다 선배 예술가들에게 보내는 계면적인 탄원서에 가까운 것이었다. 항산이 항심이라고 믿는 분들, 외로운 예술가에게는 든든한 진지가 필요하다고 믿는 분들, 나가면 더 많은 유혹에 시달린다고 충심으로 경고하는 고마운 선배들을 설득하려는 무용한 노력의 소산이었다. 나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분들도 마찬가지였다. 몇 통의 편지를 더 썼지만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개강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나서야 내 신상의 문제가 처리되었다. 2년 반을 일하고 받은 퇴직금과 공무원 연금 반환금은 보잘것없었다. 나는 다시 국민연금과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소설 연재를 시작한 것은 학교를 그만두고가 거의 같은 시기였다. 퀴즈쇼는 고정된 직장을 박차고 나와 전업작가로서의 운을 시험하는 장편 소설이었다. 매일 책상 앞에 앉아 새로운 소설을 쓰는 일은 그래도 즐거웠다. 강의 준비를 하고 학교 운영에 관련한 이런저런 회의에 참석하는 대신 오롯이 소설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였을 것이다. 장편 소설을 쓴다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실로 진귀한 경험이다. 단편 소설과는 완전히 다르다. 하나의 세계와 다양한 인물들을 창조하고 그 안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경험이다. 자신만의 테마파크를 만들고 그 안에서 논다는 점에서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윌리 원카 같은 인물과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장편 소설을 일단 시작하고 나면 그리고 그 세계가 자신의 질서를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빠져나와 일상을 마주하기가 점점 싫어진다. 일상은 어지럽고 난감하고 구질구질한 반면 소설 속의 세계는 언어라는 진로로 견고하면서도 흥미롭게 축소되어 있다. 무엇보다 내 소설은 나를 환영하고 있다. 나를 초대하고 언제나 내가 그들의 세계 속으로 들어와 자신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퀴즈쇼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방송국의 담당 PD와 지금 생각하면 별것도 아닌 문제로 언쟁을 벌였다. 때는 마침 정기 개편 직전이었다. 나는 결국 라디오 프로그램도 그만두고 말았다. 어쩌면 벌써 오래전부터 내 마음이 여의도에서 떠나 있었는지도 몰랐다. 어쨌거나 이제는 저녁마다 나 아닌 다른 예술가들이 얼마나 행복하신지, 얼마나 즐거우신지 묻고 또 물을 일이 없어진 것이다. 대신 미래를 대비할 중요한 수입원이 또 하나 사라졌고
이제 매달 생활비가 들어올 구석은 연재 소설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제야 비로소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설만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사실 그것만으로도 좋았다. 예술학교에서의 마지막 학기 어느 수업 시간에 나는 그때는 그게 마지막 학기가 될 줄은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었다. 우리 인생의 어떤 순간에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자기 운명에 대한 예언이 된다. 그날 나는 학생들에게 자기 안에 어린 예술가를 구하라 라는 주제로 예정에도 없던 강연을 했다. 아마도 그 무렵 감명 깊게 읽은 줄리아 카메론의 아티스트 웨이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여러분의 내면에는 상처받기 쉬운 어린 예술가가 있다. 여러분의 가장 큰 실수는 그 어린 예술가를 데리고 예술학교에 들어온 것이다. 물론 이곳은 좋은 학교이고 훌륭한 선배 예술가들이 있다. 그러나 예술의 세계는 질투라는 에너지로 이루어진 성운이다.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친구나 선생들은 본래 선량한 사람들이지만 어쩔 수 없이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의 재능을 시기하고 있다. 그건 이 세계에선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선생은 평가를 해야 하고 동료들도 당신 작품에 판단을 내려야 한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며 새로운 예술을 알아볼 준비가 돼 있지 않다. 게다가 마음속 깊숙한 곳에 이곳을 박차고 나가 마음껏 자기 재능을 발휘하고픈 충동을 애써 억누르고 있는 중이다. 여기 이 개토에 갇혀있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누군가의 내면에 숨어있던 어린 예술가가 신나게 붓을 휘두르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는 일이다. 따라서 주변 모든 예술가의 어떤 새롭고 참신한 시도에도 냉소적일 수밖에 없다. 아니, 냉혹하다. 우리 두꺼운 껍데기로 방어박을 둘러친 얼치기 애늙은이 평론가들은 여러분 내면의 어린 예술가를 노리고 있다. 사자가 치타 새끼를 물어주기듯 그것은 그들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어쩌면 여러분 자신도 동료들에게 저지르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일단 여기 들어온 이상 여러분의 임무는 여러분 내면의 어린 예술가가 상처받지 않도록 그가 겹겹의 방어막으로 단단히 자신을 감싸 끝내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정신적 불구가 되지 않도록 잘 아끼고 보호하여 그를 학교 밖으로 무사히 데리고 나가는 것이다. 배움은 다음 문제다. 학교에서는 평생을 함께할 평가와 비난이 아니라 격려와 사랑을 함께 나눌 예술적 동지를 구하라. 타인의 재능을 샘내지 말고 그것을 배우고 익혀 훗날 여러분 내면의 어린 예술가가 활동을 시작할 때 양분으로 삼고 그 어린 예술가의 벗으로 키우라. 아마 이런 요지의 말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후 가장 먼저 학교를 떠난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다. 나는 생각한다. 그리하여 나는 내 안의 어린 예술가와 혹시 내가 살해하고 있었을지도 모를 학생들 내면의 어린 예술가들을 마침내 구해낸 것일까? 2007년 가을에 퀴즈쇼의 연재가 끝나고 책이 나왔다. 5번째 장편이었다. 오래전부터 나는 5권의 번듯한 장편 소설을 가진 작가가 되고 싶었다. 어느새 나는 그렇게 돼 있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게 어느새 그렇게 돼 있었다. 이런 어느새에는 어떤 값싼 자기 도취가 있고 그 안에 오래 머물고 싶은 달콤한 유혹이 있다. 그 가을에 북미의 몇몇 도시들을 여행했다. 애틀랜타, 댈러스, 시애틀, 밴쿠버 같은 도시들을 돌며 낭독회를 하는 다소 힘든 일정이었다. 대학가의 게스트하우스나 모텔에서 맞는 새벽은 황량했다. 언젠가 스티븐 킹은 리시 이야기란 소설에서 이런 장면을 묘사한 적이 있었다. 낯선 도시, 은퇴한 노인들만 앉아있는 옹색한 서점, 입에 맞지 않는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참을 수 없는 그 무의미.
그러나 생소한 곳에서 영호는 비로소 눈을 떠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을 내려다본다. 모텔의 침대에 누워 멀거니 눈을 뜨고 어둡지도 밝지도 않은 희부만 세상을 올려다보는 나는 마치 유조선을 팔러 나온 조선업체의 세일즈맨 같았다. 침대 옆 사이드 테이블에선 노트북 컴퓨터가 충전 중이었고 로밍된 휴대폰은 고층 빌딩의 충돌 방지등 같은 붉은 등을 반짝거리며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음을 알리고 있었다. 큼직한 서류 가방, 옷걸이에 걸려있는 멀끔한 양복. 어느새 나는 이런 인간이 되어 있었다. 모텔에서 그날의 일정을 가늠하며 눈을 뜨는 노트북과 휴대폰의 배터리 잔량을 걱정하는 서울의 은행에서 빠져나갈 자동이체 공과금들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 내 안의 어린 예술가는 어디로 갔는가? 아직 무사한 것일까? 2008년 3월 밴쿠버의 한 대학으로 이메일을 보냈다. 1년 동안 머물며 소설도 쓰고 학생들과 한국 문학에 대해 세미나도 하겠으니 초청장을 보내달라는 내용이었다. 몇 주 후에 초청장이 왔다. 나는 덕수궁 뒤에 있는 캐나다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신청했다. 4월 비자가 나왔다. 나는 오랫동안 정착민으로 살아왔다. 집으로는 매주 새로운 책이 배달되었다. 책은 집의 모든 구석을 빼곡히 채우며 공간을 먹어들어왔다. 몇 점의 그림도 샀다.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무용함 그 자체인 그림은 거실 벽에 걸린 채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벽에 걸린 그림은 정주민의 상징 같았다. 메인 컴퓨터는 늘 덩치 큰 데스크탑이었고 거기에 오디오와 스피커, 프린터, 스캐너 등이 물려 있었다. 널찍한 책상에 주문 제작한 원모 책꽂이, 정수기가 달린 큼직한 냉장고가 있었다. 옷장에는 옷들이 가득 차 있었고 찬장에는 각종 요리 재료와 소스들이 있었다. 전형적인 정주민의 실내 풍경이라고 할 수 있었다. 떠나기로 마음먹은 후 나는 천천히 집안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먼저 책들을 헌책방에 내다 팔기로 했다. 책을 쓰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책을 팔자니 속이 쓰렸다. 그러나 언제까지 저 줄어들 줄 모르는 오직 늘어나기만 하는 무시무시한 책들을 껴안고 살 수는 없었다. 우선은 지난 5년간 한 번도 들춰보지 않은 책, 그리고 앞으로도 보지 않을 책들을 먼저 골라냈다. 읽었으나 아무 감흥도 받지 못한 책들도 그 위에 얹었다. 고대 그리스의 수사학 학교에서는 좋은 연설에 다음 세 가지가 필수적이라고 가르쳤다. 사람들을 감동시키든가 웃기든가 아니면 유용한 정보를 줘라. 내 서가의 책들에도 그런 기준을 적용했다. 나를 감동시켰거나 즐겁게 해주었거나 아니면 필요한 정보를 갖고 있는 책들은 살아남았다. 그 세 가지 중에 단 하나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책들은 다른 운명을 찾아 내 집을 떠났다. 옷도 지난 몇 년간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을 가장 먼저 내보냈다. 지난 몇십 년간 이 세계의 가장 흥미로운 변화 중에 하나는 옷값이 싸진 것이다. 1960년대 갓 취업한 20대의 젊은이는 첫 월급의 반 이상을 양복을 구입하는 데 썼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은 방직 기술의 발전과 값싼 재료의 등장으로 옷값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낮아졌다. 덕분에 옷장은 입지도 않는 옷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정착 생활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몇 주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물건들을 정리하고 파는 틈틈이 이사 문제도 처리해야 했다. 대부분의 짐은 장기 보관용 창고에 넣을 생각이었다. 견적을 내려온 이삿짐 센터의 직원은 지난 몇 주간의 내 노력도 무색하게 집을 둘러보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이야, 잔짐이 꽤나 많군요. 옷 톤트럭 한 대로는 안 되겠는데요. 은행에서 해야 할 일도 많았다. 나는 휴대폰 요금, 아파트 관리비, 수도 요금, 가스 요금, 케이블 TV 요금, 신문 구독료, 인터넷 요금의 자동이체를 해지하고 남은 요금을 정산했다. 그 밖에도 실로 무수한 것들이 주 거래 통장에 걸려 있었다.
은행 직원은 서식 한 장을 내밀더니 자동 이체를 해지하고 싶은 거래 내역을 쓰라고 했다. 그걸 창구에서 일일이 쓰고 있자면 1시간도 더 걸릴 것 같았다. 나는 종이 위에 이렇게 썼다. 전부 해지. 그래도 채 사라지지 않는 거래들이 남아 한동안은 성가셨다. 생활에 필수적인 몇몇 물건들은 밴쿠버로 붙여야 했다. 그것을 골라내는 일이 역시 쉽지 않았다. 물건을 버릴 때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과연 이걸 다시 쓸 일이 있을까? 밴쿠버로 가져갈 물건을 고를 때는 좀 다르게 물었다. 이게 없으면 못 살까? 당연하게도 창고에 보관하는 비용보다 해외로 붙이는 게 더 비쌌다. 그러므로 직접 가져가거나 붙일 쯤은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했다. 몇십 건의 책과 옷까지, 신발과 안경, 앰프와 소형 스피커 등은 박스에 넣었다. 다 챙기고 보니 슈트케이스 2개와 라면 상장 4개 정도의 분량이었다. 그게 나와 내 아내가 이탈리아에서 2달, 밴쿠버에서 1년 동안 지내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었다. 짐을 붙인 후에는 비행기표를 구매하고 서울을 떠나기 전까지 임시로 머물 숙소를 예약하고 여행 안내서를 구입했다. 그 며칠 동안 나는 내게 질문을 던지며 달려드는 물건들에 질려버렸다. 저를 정말 버리실 건가요? 물건들이 화를 내며 나자빠졌다. 엄청난 물건들이 여기에서 저기로, 저기에서 여기로 움직였다. 나중에는 뭐가 남아있고 뭐가 떠나갔는지도 기억할 수 없었다. 나는 소인국에 간 걸리버처럼 그 작은 물건들에 붙들려 꼼짝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평균적인 가정에는 수만 개가 넘는 물품들이 있다고 한다. 정주민의 삶을 버리고 어디론가 떠나려면 그 모든 물품에 일일이 가치를 매겨야 한다. 그리고 그 물건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존재해야 할 이유를 당당히 가지고 있다. 그들은 모두 일종의 비자를 받고 나의 집으로 들어온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나라는 인간의 과거에 깊숙이 닻을 내리고 있었다. 추억과 사연을 가진 물건들이었고 그 돈으로 살 수 있었던 무언가를 희생하고 드린 것들이었다. 물건뿐이 아니었다. 각종 자질구레한 계약들이 알게 모르게 나를 이 세계에 붙들고 있었다. 인터넷 연결을 해지하려고 전화를 하자 상담원이 키보드를 두들겨 보더니 아직 약정 기간이 남아있다고 했다. 내 삶에 들러붙어 있던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물건, 약정, 계약, 자동이체, 그리고 이런저런 의무사항들을 털어내면서 나는 이제는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쓸데없는 것들을 정말이지 너무도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것들로부터 도움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그것들을 위해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읽지 않는 책들, 보지 않는 DVD들, 듣지 않는 CD들이 너무 많았다. 인터넷 서점에서 습관적으로 사들인 책들이 왜 자기를 읽어주지 않느냐고 일제히 나를 비난하고 있었다. 그런 비난이 두려워 우리는 후회의 순간을 미래로 이월해버린다. 나중에는 보겠지. 언젠가 들을 날이 있을 거야. 그러나 그런 날은 여간해서 오지 않는다. 새로운 물건들이 계속 도착하기 때문이다. 나는 한순간의 만족을 위해 사들인 너무 오래 존재하는 것들과 결별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사서 축적하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게 왔다가 그대로 가도록 하는 삶. 시냇물이 그러하듯 잠시 머물다 다시 제 길을 찾아 흘러가는 삶. 음악이, 영화가, 소설이 내게로 와서 잠시 머물다 다시 떠나가는 삶. 어차피 모든 것을 기억하고 간직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니냐.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물질이 아니라 한 덩어리의 순수한 힘으로 보았다. 힘이 커지면 어른이 되고 힘이 완전히 사라지면 다시 자연의 일부로 돌아간다. 죽는 것이다. 힘은 좋은 공기와 물, 자연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강해지고 반대의 경우 약해진다. 권력자는 사람들로부터 힘을 많이 받는 사람이고 또 그 힘을 잘 나누어주는 사람이다. 그들에게 훌륭한 인간이란 많은 것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많은 것이 잘 지나가도록 자신을 열어두는 사람이다.
하나의 사상이 나라는 필터를 거쳐 한 권의 책이 되고 한 곡의 음악이 나라는 필터를 거쳐 아름다운 문장이 된다. 이럴 때 나의 힘은 더욱 순수하고 강해진다. 모든 것이 막힌 것 없이 흘러가며 그 과정에서 본래의 자신이 아닌 그 어떤 것을 생성하게 될 때 인간은 성숙하고 더욱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내가 가진 그 수많은 그러나 한번 들춰보지도 않은 DVD들, 듣지 않은 CD들, 먼지 쌓인 책들,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 애썼던 것일까? 그냥 영화는 개봉할 때 보고 혹시라도 그때 못 보면 나중에 DVD를 빌려볼 수 있었을 텐데, 책도 도서관에 가서 읽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모든 것이 막힘없이 흘러갔다면 내 삶은 좀 더 가벼워질 수 있었을 텐데, 더 많은 것이 샘솟았을지도 모를 텐데,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다. 이런 인생을 흘러가는 삶, 스트리밍 라이프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것일까?